채권을 좀 더 담기는 하시되 네. 주식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아니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시기 힘든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저희가 찬스를 잡아갖고 모실 수 있게 되는데요. 유니스트 교수님, 종원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종원경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이번에 아주 재미난 책을 쓰셨어요. 모두의 금리. 근데 아마 모두의 금리? 이게 왜 재밌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니까 야, 금리 책을 이렇게 쉽게 쓸 수도 있구나 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어요. 100페이지가 그냥 순식간에 훌떡 넘어가더라고요. 쑥쑥. 근데 이제 어떤 점이 제일 특징적이었냐면 이 우리 교수님이 사실은 교수 생활보다도 기획재정부에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국제관계 쪽, 네. 금융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셨죠. 네. 책이 교수님이 쓴 책 같지가 않아요. 저는 실전 투자자가 쓴 책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본인의 실패담, 그리고 나는 금리가 너무 일찍 잡아가지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난 채권 산 걸 후회했다. 막 이런 내용도 있어요. 책 속에 보면. 그러니까 실전 투자자가 직접 그 자기 경험담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네. 이 인생을 보면은 금리로 인해서 네.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는 게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패담과 음. 성공담 네. 이런 거 다 알려드려야 되고 네. 본인이 공부를 하고 사실은 그 공부를 하는데 이런 책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책을 소화도 하시고 또 본인이 실전에서 뭔가 뛰면은 네.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네. 제가 이 책을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제일 좋은 자산은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자산이요? 주식도 일부, 그다음 채권, 금리물인 채권도 일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자산이 지금 이 금리 상황에서는? 이 금리 상황에서는요, 참 애매하기는 해요. 네, 금리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금리 하락이라는 것을 선반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네. 이제 금리는 주식보다는 예측이 조금 더 쉽잖아요. 예. 주식은 신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네. 이제 금리가 올 연말에 점도표에서 네. 이제 내년에 네. 사실 물가가 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가 아니고 그냥 그냥 물가가 골디락스처럼 이렇게 되고 지금 경기가 하강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경기 침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내년도에 올해 점도표가 이미 이제 1% 포인트 하락하는 거 정도는 반영을 했잖아요. 선반영 되어 있죠. 네, 지금 10년물 국채는 3.6, 3.7이니까. 그러니까 예. 네. 올 초에도 작년 말에도 4% 밑으로 내려왔다가 네. 4.5를 또 넘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 못지않게 이것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솔직히 말하자면은 미국이 채권 얼마만큼 발행하느냐 이런 부분도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 또 물가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복병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2% 정도 내려간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중립금리라는 것은 이제 자연 실업률 상태. 그래서 말하자면은 경제 캐파만큼 성장하는 거죠. 예,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하는 그건데 그 중립금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2.5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올라와 있다면은 이제 금리가 정말 엄청나게 내려가기는 옛날처럼 0%로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도 시장이 망가지는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채권은 뭐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단기채를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거를 ETF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채권이 추세적으로 금리가 인하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좋을 건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한 개 집을 가지고 있는 한 채 집을 가지고 있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두 채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네. 큰 매력이 있지가 별로 않는 것 같아요. 세금 문제를 감안해 봤을 때 세금 문제를 감안해서 예. 금리가 모든 포트폴리오에서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을 주는 경향가 있는 거고 네. 한국은행 또 이제 채권 금리를 내릴 거잖아요. 네네. 이제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우리는 이제 그리고 미국이 많이 내릴 어쨌건 한국보다는 많이 내릴 거고 뭐 한 3.5%까지 내려갈 것 같고. 이렇게 금리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채권이나 음. 부동산이나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주식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네네네. 뭐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는 뭐 금리 저점에서 이제 사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뭐 경기 정점 이전에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게 그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저는 제가 무슨 그 완전히 그쪽에 신도 아니고요. 네네. 근데 저는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쟁을 많이 벌였잖아요. 네.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다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 그는 100%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100% 얘기하는데 네네.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은 또 경기 침체가 오는가? 근데 그거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던 거는 맞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것은 사실은 장기 금리가 높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도 왜냐하면- 많이 그 예, 초반에 이 책에 많이 하고 있죠. 나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뭐 돈을 빌려줬을 때 긴 건 떼일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리고 그만큼의 위험성이 더 높으니까 네, 네,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단기 금리가 더 높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었기 때문에 네, 네. 단기 금리가 높았고 그런 과정에서 언젠가는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근데 또 나중에는 금리 이만큼 올리면은 물가가 낮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런 곡선을요 연준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단기 금리를 올리고 네. 단기채를 많이 발행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장기채를 사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도 일본도 YCC라고 해가지고 일드 커브 컨트롤인가 뭔가 했잖아요. 네네네. 장기 금리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경향은 네. 뭐 이 각국 정부들이 왜냐하면 이게 10년물 금리가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통해서 경제를 바라보는 부분이 굉장히 커잖아요. 이 책에도 네네. 그런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과연 지금 정부의 힘이 이렇게 많이 커졌을 때 지금 정부는 또 한편으로는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 뭐 이런 걸 떠나서 재무성의 그 일반 계정을 가지고 또 네. 이렇게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네네네. 것도 하잖아요. 네네. TJ. 예, TGA.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옛날처럼 일률적으로 뭐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었었고 아니면 해소가 되니까 경기가 침체된다 이렇게는 바라보지는
않고 싶고요. 네. 처음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과거에 이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제 원칙들이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딱 맞아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게 과거에는 정말로 그 경기 침체를 한 일정 기간 평균 한 18개월 있으면 오게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연준이라든가 재무부에서 이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서 꼭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공식이나 도그마처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쵸. 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네. 인하할 때마다 나오는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 지표에서 이제 고용률이라는 것을 네. 감안해서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률이라는 것이 이 숫자가 얼마나 나오느냐는데 네. 사실 이 고용률이라는 거하고 실업률이라는 이런 지표가 네. 나라마다 되게 다른 거 아시잖아요. 네. 우리는 뭐 3%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또 미국은 이제 4% 네. 지금 4.1? 4.1이었다가 뭐 얼마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네. 사실은 뭐 그 4%대가 초반이면은 미국도 그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금리가 높게 올라갔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다 하드 랜딩을 했어. 네. 이번에는 하드 랜딩을 안 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노 랜딩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얘기를 소프트 랜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AI가 고금리를 이겼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AI가 끝났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물론 지금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 미국에서 그런 쪽에서 문제가 돼서 뭐 정책이 그래서 뭐 정시에서 이런 쪽이 갈 거고 이런 쪽이 수혜주가 아니고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미국을 그 경기를 침체시킬 정도로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런 거 있었을 때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로 지금 모든 것들이 쏠리게 만들었잖아요, 정책적으로요. 네네네. 근데 그 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아메리카 퍼스트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막연히 이제 이거 지금 금리를 내리는 부분들도 보험적인 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번에 0.25보다 0.5를 내린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5.5라는 숫자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네네. 이 높은 숫자에서는 0.5 정도를 내려더라도 숫자가 지금 5잖아요. 네네. 레인지가 이제 뭐 있지만은 네. 그 4.75에서 5로 봤었을 때 상당히 5로 돼 있으면은 아직도 높은 거다 아직 이런 높은 거죠. 느낌이 있기 때문에 0.5라는 거를 줄였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아니고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는 첫 번째 했던 걸로는 알 수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 한 세 번째 정도 했는데 뭐 좀 어떻다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좋은 음. 그 빅테크 기업들요. 네. 그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그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장이 흔들릴 거다 엄청 그렇게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을 할 때도 그래, 전에도 보면은 뭐 주식을 얼만큼 가져가고 채권을 얼만큼 가져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채권을 좀 더 담기는 하시되 네. 뭐 주식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아니니까. 네. 근데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오면 채권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애매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사실 뭐 지금 이미 다 반영돼 가지고 10년물 국채도 3.5인데 이금 3.6, 3.7인데 미국 기준으로 그리고 한국은 뭐 이제 3이 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 금리를 좋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5% 4%면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좋아.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런 장애물 없이 3까지 내려간다. 그럼 장기채 사죠, 분명히. 네네. 근데 그 경우에 10년을 동안 네. 난 묵혀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면은 그 사세요. 음. 그 괜찮은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까 네. 3%까지 나간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무서운 거는 음. 이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네, 계속 그래서 많이.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 걸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채권보다 좋을 수가 없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금리 채권과 주식이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네네. 저번에도 저희가 10년물 금리가 5%까지 올랐을 때는 그렇죠. 오히려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었어야지만이 주식 시장도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너무 시장이 좋을 때는 금리가 오르잖아요. 네네. 그때는 채권이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항상이라는 것은 이쪽에서는 있지는 않는 거고 다만 이제 채권 가격은 금리하고 반비례하니까 네. 금리가 내려간다는 쪽에다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하시는데 이걸 잘못하면은 굉장히 손해 보는 경우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SVB은행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죠.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작년 10월, 11월 초까지 5% 해가지고 막 공포로의 도가니로 우리를 예. 몰았지 않습니까? 네네. 10년물 금리가 너무 높아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10년물 금리를 높았을 때 그 가감하게 투자를 했는 사람은 네. 그것을 또 단기적으로 많이 내렸으니까 레버리지까지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 수익이 좋았겠죠. 예, 지금만 갖고 있어도 1년 갖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엄청 엄청 지금까지 수익 좋았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4.5인가를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그거를 또 못 참으면 또 손절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거고. 네네. 솔직히 채권이란 것도 안전자산만은 아닌데 네. 단지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계속 보유하면은 5% 금리 준대 난 신경 안 써. 난 10년 동안 5%를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받을 거야. 난 5% 받을 건데 그럼 5% 투자하고 10년 동안 투자해서 계속 그 이자 받고 뭐 하면 살면은 네.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절대 금리가 그 소위 말하는 액면금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현재 그 금리가 약간 덜 매력적이 됐어요. 맞아요. 옛날 뭐 한 4.5인데 미국처럼 안전한 국채를 4.5 이상에 내가 샀다. 그러면 매년 4.5% 받으면 나는 괜찮겠어 하면 그냥 가격이 움직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갖고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3.6이면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 모르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항상 공포에 사야 되는 거예요. 네, 5% 됐을 때, 네. 야, 내 자산을 5%로 그냥 10년간 계속 준다 해. 미국이 망할 것도 아니고, 30년도 5% 갔었잖아요. 네. 30년, 근데 30년은 좀 그런 게 이제 내가 어떻게 뭐 사망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좀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채권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선행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연준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여기가 금리를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근데 사실 굉장히 애매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 내린다고 했는데 이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기준금리 대비 지금 한 뭐 1.3% 이렇게 다 내려와 있어가지고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채권이 말씀하신 거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내년 말까지를 생각했을 때 큰 탈이 없다면은 그걸 가져가도 장기채 사시는 분들은 모험을 거셔야 돼요. 단기채는 사실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마 한 2년물까지도 상관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장기채 사시는 분들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돌발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레버리지 이런 거는 2배, 3배 하시는 분들은 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별탈 없이 3까지 그냥 쫙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도 더 어떻게 뭐
내릴 수 있는 공간의 여지는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근데 3.5%짜리 10년물이 3% 된다고 기준금리가 예, 기준금리 3%될 건데 그러면 음. 이제 10년물도 만약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음. 3.5짜리 10년물 국채를 사서 3%까지 가면은 좋을까요? 많이 좋은가요? 그래서 이제 이 듀레이션을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가 퍼센트 포인트가 내리면 30년물짜리 네. 같은 경우에 네. 30%를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10년물은 10%를 먹는 거잖아요. 네, 1%가 내리면 1% 포인트가 내리면은 네네. 그러면은 지금이 3.5인데 그게 2.5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5%까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0.5만 내려간다면은 10년을 가지면은 5%밖에 못 먹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보다 그 예금에 넣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때 예금은 또 그냥 안전하잖아요. 그래, 그냥 가격 변동도 가격 없고. 변동이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저번에 레고 사태가 났었을 때 네. 6.5를 이금융권에서 줬어요. 네네네. 저는 무조건 넣었어요. 그다가 나는 주식 투자해서 6.5를 먹을 수도 있지만 돈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확실한 거에다가 정부에서 5%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데에서 네. 그러면 금리라는 것 이게 정점에 있었을 때는 예금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네. 뭐 예금이 쓰레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6.5를 주는데 그럼 6.5가 적은 수익인가요? 그게 무위험 수익 아닙니까? 무위험 그죠? 수익이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뭐 더 보태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채권이 좋은 건 이렇게 채권도 주식도 공포에 사는 게 좋고 채권도 공포에 사는 게 좋은데 맞아요. 주식은 공포에 샀다고 해도 이 책에서 이제 안전마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공포에 사면 안전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사실 그 다음에 전개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하지 않죠. 채권은 정확한 거잖아요. 채권은 이제 사실은 뭔가 하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 채권 사시면은 안 돼요, 절대. 네. 예, 그리고 옆에 호갱이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 친구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친구는 경우에 따라서 안전마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네. 그놈의 정 때문에 사잖아요. 네.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네. 그 레고랜드 사태 났을 때 네. 1억 넣은 경우에 네. 그 8,900만 원까지 됐어요. 네, 채권은 사실은 원금 보장형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단가가 그렇게 뚝 떨어지는 뚝 거죠. 떨어지죠. 네. 자, 그러면은 그때 샀는 사람은 단기에 투자해가지고 네. 또 10%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매수한 사람, 매수한 사람, 8,900만 네, 산 사람은 네. 왜냐하면 8,900이 지금쯤에 됐으면은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9,800 정도 됐어요. 네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표면 금리가 뭐 농협체 같은 경우에 네. 세후로 그 1억에 1년에 36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360만 원 받았고 그 계속 채권 가격은 9,800만 원이고 현재 9,800이고 네. 그리고 5년 지나면은 1억 원을 투자했는 사람 1억 원은 원금은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다 내년에도 또 360만 원 또 받는 360 거고, 받는 거고. 매년 받는 그래서 거고. 여러분들이 5년짜리를 했는데 뭐 친구한테 생각했을 때 뭐 친구가 도와달라 했었을 때 뭐 사실 그렇죠. 그때 그거를 안 하고 연말까지 제일 레고랜드 때 투자를 했으면은 채권이 지금 아까 그러니까 4%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예금을 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잖아요. 네네. 근데 레고랜드 때 샀을 때는 6.5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2.5라는 것이 네. 엄청난 차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격이 8,900에서 결국 1억으로 받게 되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만기 때 10%는 먹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표라고 하는 이자가 이제 아까 3.6%가 있으니 매년 또 3.6%는 또 세후. 마치 주식의 그 배당처럼 네, 계속 받는 거잖아요. 거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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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주식보다는 안전한 거는 맞죠. 예. 그렇죠. 왜 농협체 같은 경우는 농협이 망하지 않으면 오케이니까. 오케이니까. 네. 근데 좀 후에 농협체를 샀더라면은 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었겠죠. 네. 그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도 뭐든지 그런 거죠.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도 싸게 사는 것이 금리가 높을 때 사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올랐을 때 자꾸 뭐든지 살려고 하잖아요. 집도 그렇고. 네,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이 올랐을 때. 요즘도 뭐 부동산에 난리가 난 게 가격이 떨어졌으면 아무도 안 봤을 거예요. 금리에 대한 책을 내셨으니까 이제 금리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리면
그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의 총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산 가격이 형성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내리면 자산 가격은 오르고 금리를 올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항상 그렇지 않았어요. 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경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2006년도에 잠실 5단지가 네. 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어요. 경제 거품이라는 게 우리 거품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주식도 그렇죠. 거품이 있고 네네. 부동산도 거품이 있잖아요. 네. 그럼 2006년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고점을 찍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 음. 작게 보면 4종류인데 크게 보면 2종류예요. 작은 평수, 큰 평수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작은 걸 봤더니 2006년도에 13억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너무 올라서 그때 거품이었네, 진짜.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7억대로도 떨어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가격이 된 거잖아요. 네네. 지금 뭐 제가 지금은 보지 않았지만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금리 엄청 올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집값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 22년도. 예, 20억도 안 된 것도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13억에 살아서 2006년도에 내가 그때 2022년도인가 뭐 그때 초인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때 뭐 한두 사람은 18억에 팔았단 말입니다. 네네. 뭐 할 수 없이 뭔가 하면은 뭐 그걸 연골을 했든지 뭐 했든 건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이라는 것을 이게 모대 금리라는 것이 안전 마진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안전 마진을 하면 저희가 본드 가치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뭐를 사든지 간에 싸게 사는 사람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2006년에 13억에 샀는 사람은 전세가 싸잖아요. 그 갭 투자도 안 되는 게 그렇죠. 그잖아요. 그 전세가가 너무 차이 나요. 너무 차이 나니까. 그 당시면. 13억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18억에 판 건 아니겠지만 근데 13억에 샀는 사람이 7억까지 또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못 견디는 거죠. 네네. 반토막 나니까. 네네. 근데 뭐 그 전에 싸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 밑에부터 싸게 사는 사람은 뭐 아니 뭐 신경 안 써. 그러다가 계속 눌러 앉아 있다가 또 뭐 30억이 되고 뭐 얼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처럼 이게 금리라는 게 정말 무섭다. 이 모든 것이 유동성이 좌우된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자, 유동성이 그러면 풍부해졌는데도 왜 그러면 집값이 내렸느냐? 왜냐하면은 금리를 계속 낮췄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나온다 네. 다음에. 근데 그때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경제 침체된 거죠. 왜냐하면 유럽의 재정 위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게 발생하면은 더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낮아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뭐 주식시장도 괜찮다, 뭐 이런 괜찮다 하는 것은 금리를 낮췄는데 그 전에 봤었을 때 금리를 낮췄었을 때 2000년대 이후에 그 닷컴 버블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금리를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이게 공식대로 이제 금리를 내렸을 때 오히려 주식이 내린 적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2019년, 네. 2018년도 4분기 아시나요? 네, 알죠. 2018년 4분기가 역대 그 당시에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네. 파월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네네. 금리 내려. 안 내리면 왜냐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중립금리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물가가 맞습니다. 올라갔었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금리를 내리니까 2019년에 주식이 미국은 올랐잖아요. 올랐죠. 예, 그래서 2019년에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산시장이 금리만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는 않고 네.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금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지금도 뭔가 하면은 미국 경제가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이끌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로 안 간다면은 네.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근데 과거에 비해서 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에 대한 뭐랄까 무기가 좀 당연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는 이 양적 완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긴축도 있고 많이 채권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엔 금리 정책 한 가지로만 이 핸들링을 했는데 이제는 갖고 있는 채권을 놨다 풀었다 쪼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기가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할 때 네. 그 얘기가 나왔죠. 0.5를 할 건가, 네. 아니면 0.25 플러스 양적 긴축을 폐지할 건가. 네네네. 요런 얘기가 이제 네. 서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게 다양하고 또 그게 이제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채권을 직접 은행 거에 배드 에셋을 사줘서 네네.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늘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산시장으로만 가지 직접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뭐 사람들한테 가고 이러는 부분들로보다는 네. 자산시장의 버블만 더 이렇게 그렇죠. 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또 코로나 때는 이게 뭔가 하면은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재정을 줬죠. 양적 완화는 맞지만 현찰을 직접 꽂아줬잖아요. 저기 다시 한번 전해보면 금융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돈을 풀어서 은행권에서만 돌아가지고 그 은행권으로 돌아간 주식이 주식시장하고 이 자산 가격만 버블을 일으켰고 일반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제대로 가지 하지 않아서 않았어요. 예, 뭐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는 돈을 아무리 풀어도 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잖아요. 네. 저기 그 유럽하고 유럽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아큐파이드 운동도 있었고. 어. 예, 근데 이번 2020년 코로나 때는 돈을 재정을 찍어가지고 그냥 돈을 줘버렸어요. 호주머니에다가 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던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했고, 발생했죠. 예, 완전히 상황이 좀 달라진 달라진 거죠. 거죠. 네. 전혀 달라진 거죠. 네네. 그럼 지금은 이제 뭔가면은 미국 연준의 항상 뭐 어느 회사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자산이나 부채가 있잖아요. 네. 예를 한국에 뭐 보는 통화가 있고 뭐, 네. 뭐 여기 뭐 준비금도 있고 네. 뭐 레포 금리 역레포 이런 예, 것도 있고 예, 뭐 RP도 있고 역레포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다가 또 그 재무부가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거를 채권을 발행하는 힘이 있으니까 이걸 네. 얼만큼 발행할 건가 분기별로도 이렇게 하고 뭐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책의 변수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그전엔 저희가 산업정책이라는 말을 그렇게 서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되게 어감이 되게 나빴거든요. 네네. 왜냐면 왜 정부가 왜 산업정책을 해? 인간이 그냥 하는 거지. 네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미국은 완전한 의미에서 그냥 산업정책을 하잖아요. 사실은 IRA법이 산업정책이죠. 산업정책이죠. 네네. 그리고 그거 하면서 결국은 뭔가 하면 보조금 꽂아주는 돈이 다 네. 그 채권 발행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아니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미국이 그 재정 적자가 지금 얼마나 심한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금리 예측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금리 상단도 올라와 있고 중립금리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우리가 미래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26년 6년이잖아요. 네. 6년이었을 때 금리 수준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감히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절대로 2% 이하는 갈 것 같지 않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날.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도 그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립금리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옛날에 2%였으면 지금은 3% 정도 수준 아닐까.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미국 경제가 이제 지금 보면은 지난 분기도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잖아요. 네. 3%대로 나왔잖아요. 네. 물론 연율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갔었을 때 3%라는 얘기잖아요. 네. 곱하기 4를 했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하고 옛날에는 소비만 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돈을 막 찍어가지고 부양시키는 것들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은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채권 발행량이 많은. 네, 물가도 자극하고요. 네, 사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이 많아지니까 물건값 떨어지는 것처럼 채권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꽂아주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중앙은행 통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경제를 더욱더 더 튼튼하게 한다면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기가 어렵고 또 네네. 주거비가 미국은 3분의 1이 차지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주거비라는 부분들도 이게 정말로 이제 금리를 낮춰줬을 때 진짜로 그 전에 픽스드 그 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고정금리로 했는 사람들이 갈아타기가 어려운 현재 못 갈아타죠. 못 갈아타잖아요. 네. 갈아타려면 엄청 내려가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여간 내려서는 그 어렵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미국의 사실 신축으로 우리도 신축으로 짓는 게 어렵지만은 거기도 신축으로 짓는 것들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물가가 그만큼 내려가는지 예전만큼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가가 옛날만큼 내려가기가 쉽지 않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하고 저렇게 같이 못 가겠다고 하면 옛날에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싸게 이제 물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쵸? 중국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덜 하겠다는 거고 자기네가 직접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진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사실 뭐 뉴노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2000년 중국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낮은 금리가 굉장히 IT가 유지됐다. 발달됐고 예, 여기 이제 필립스 곡선도 있지만 필립스 누웠잖아요. 곡선 네, 누워버린 거잖아요. 네. 옛날에 이렇게 되던 필립스 곡선이 누웠는데 누워버렸는데 섰잖아요. 예, 예. 지난 20년간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는 필립스 곡선이 네. 여기 이게 정상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저금리 동안에 오랫동안에 젊은 세대들은 저금리로만 살았던 거고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세대를 살았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세대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이제 AI가 그러면 생산성을 너무 높여가지고 물가를 인하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지금 뭐 AI 거품론이 있잖아요. 그럼 네. 결국 뭔가 하면 실생활에서 와닿는 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모든 것들이 비싸졌는데 사실은 물가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만큼 상승이 안 된다는 것이지 지금 느끼기에는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낮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만 네. 이거를 너무 낮춰주고 하면은 또 지나치게 낮추는 거는 확장 정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물가를 또 자극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운용의 묘라는 것을 연준이 그 데이터에 의존하면서 네. 잘 그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이제 앞으로 조금 약간 미래 측면에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과거만큼의 저금리 시대는 이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중금리 이상의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감안하고 재테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지금 당장으로 했을 때 앞으로 한 2년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네. 제가 먼 미래까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네.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의 제일 걸림돌이 부동산이잖아요. 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성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네. 근데 이제 부동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뭐 DTI나 LTV 이런 것들 자체가 거시 안정성 장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정책에 거의 쓰이는 정책으로 지금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거 봤었을 때 서울 집값들이 너무 올라가고 미래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걸 이제 사지 못하고 그런 거는 뼈 아프고 또 그런 저출생 문제하고도 연결되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지금 저희 생각했을 때 일단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그렇죠. 뭐 양이 어느 정도의 폭인지는 생각할 수 없지만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한국 경제 상황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3.5%를 고금리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 상황을 보면 분명히 금리는 무조건 내려야 되는데 네, 맞아요. 지금 그 한국은행
그 위원들 금통 위원들의 발언에서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뭔가 완전 엇박자가 났다 지금. 사실 부동산은 이제 어째 보면은 정부에서 그런 또 뭐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뭐 이런 것들 처음 그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쉽게 대출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잖아요. 네.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로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의 본연의 업무는 지금 경기 나쁘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고 네. 대출을 많이 안 늘려주면 금리 내려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게 엇박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율을 돼야 할 것 같아요. 뭐 이거 대출 정책은 어떻게 하고 뭐 그다음에 금리 내리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있고 자꾸 엇박자가 나니까 그런 어떤 뭐 정부 쪽에서는 무조건 금리 내려 이런 식이 되는 거고 한국은행은 부동산이 뭐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달갑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만 올리고 예외죠. 있고 예외죠. 사실 뭐 일본이 나와서 김에 하는 말인데 저희가 이제 이 책에도 다뤘지만은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거를 한번 얘기하잖아요. 사실 금리 하면은 정말 이게 이 책이 이제 뭐 코인도 다루고 환율도 다루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번 8월 5일 사태도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가 얼마나 나는데 엔캐리가 청산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데 이제 그걸 유튜브에서 또 얘기하시는 분을 보고 저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설명하시지? 그게 아니고 캐리 트레이드 하는 그 통화는 무조건 환율이 안정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대로 가져와서 하는 건데 내가 이걸 160에 1달러에서 162엔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 이걸 했는데 이게 140이 되고 잠깐 얼마 전에 139가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환이라는 게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10%가 넘게 움직였으니까. 네, 10% 움직여요. 이 경우에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거 뭐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한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요즘에 삼성전자를 딱 보면서요. 저 돈이 어디서 나왔어 가지고 저렇게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팔아야 될까? 매도를 할까? 선물하고 연계되어서 파는 것일까? 아니면 엔캐리 자금으로 삼성전자를 샀던 것이었을까? 지금 일원 쪽으로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엔캐리 청산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거의 대부분 샀어요. 그렇잖아요. 올 초에 많이 샀습니다. 올 초에 많이 샀고 작년에도 샀고. 그럼 그때부터 샀었을 때 이런 어떤 캐리 트레이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은 봐야 되지만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외국인이 샀는 주식들이 뭐더라? 요즘에 보면 외국인들이 안 했던 종목들이 계속 팔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고 주가가 안정적인 걸 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수급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다음에 금리도 중요한데 금리가 또 관계에서 이런 환율하고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금리의 힘인데 왜냐하면은 촉발된 게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에 금리가 있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이게 이제 아주 딱딱하게 금리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이 금리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군상들이 이제 표출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해 준 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뭐 여기 보면은 그 차간 간격을 유지하는 게 이게 안전마진이라는 표현도 썼고 또 이제 골프를 하면서 페어웨이에 가면은 그 다음번 치기 쉽지만 그래도 또 긴장하지 거기서 또 이 두 번째
또 잘못 치면 또 문제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네. 안전마진을 확보한다는 것은 일단 페어웨이에 가면 그래도 좀 두 번째 샷을 칠 때 또 네. 마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우리 생각할 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포모, 그죠? 우리 남들 다 하는데 fear of missing out. 이거 나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하면 잘 망하고. 네. 요번에 나는 내 평생에서 이거 아니면은 전 그런 친구들, 젊은 친구들 너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재작년에 그 코인에서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죠. 알았어요. 예. 예.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이생망인가 뭐 그런 말 하자. 이번 생은 망했다. 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너무 슬프고요. 네네.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거 비교하면은 뭐 미친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뭐 우리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은 60대 이후에 90%를 돈의 총량은 총량은 나이 들수록 점점 많이 벌었어요. 저는 많이 벌었어요. 어렸을 때도 많이 벌었지만 나이 들수록 점점 많이 벌었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금리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금리는 누구한테는 또 이익이지만 네. 누구한테는 코스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 사이에서 이 금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세계가 그래서 코인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사실 코인 뭐 부동산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답이 딱 잘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은 맥을 짚어가는 책으로서는 좋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뭐 최근에 코인 가격이 이제 65,000불까지 올라온 것도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왔기 올라간 때문에.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는 코인이 1억을 갔을 때 뭐 반감기 어쩌고 얘기 그런 게 와서 자체 모멘텀으로 왔지만 네. 그 이후에는 또 위험 자산이 하락하고 나스닥하고 연동되니까 또 내려온 네.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금은 이제 또 유동성이 주입되니까 네. 코인이 7천만 원대에서 또 8천만 원대로 갔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추가로 뭐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저는 이 책을 써면서요, 제 어린 시절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건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인생을 논하는 책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세상에서 모두의 금리를 생각하다라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짓는 사람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서 항상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제 그 옛날 그 여기 보면은 존 케인즈의 정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흔들리는 거는 이제 나뭇가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흔들리는데 사실은 진짜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네. 그게 투자할 때도 보면은 지식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는 부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자산을 잘 지키는 거고요. 금리에도 심리가 담겨 있다. 아, 네. 맞습니다. 금리의 심리가 엄청나게 담겨 있죠. 네, 저희 증시학도 TV에서 매일 쌤이 페드워치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심리다라고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금리에서 또 심리를 읽어내는 사람이 또 투자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원균 유니스트 조원균 교수님이 쓴 모두의 금리를 가지고 저희 독일 책방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자본시장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시려면 금리에 대한 이해 없으면 맨몸으로 전장에 뛰어드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해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저도 같이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조원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